오늘 강의는 이제 가상현실에서 살고 싶은가입니다. 자,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회의론이라는 겁니다. 회의론. 의심한다고 하는 회의입니다. 의심해보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의심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의심하냐? 의심을 아주 했을 때 아주 극단까지 의심을 한 거예요. 네, 그 극단이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 세계가 아니라 가짜 세계라고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가짜 세계라고. 다른 말로 이 철학자들이 회의론을 이야기했을 때는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예전에 없었죠. 지금 이제 가상현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완벽한 가상현실은 아니지만 가상현실이 조금씩 있단 말입니다. 가상현실이나 다름없는 거 아닐까? 어쨌든 회의론이라는 게 예전에는 강의를 해봐야 그냥 철학자들만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가상현실이 나와서 좀 더 일반인들이 철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거 좀 그럴듯하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화 중에서 매트릭스라고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1편, 2편, 3편도 나왔고 오늘 1편 이야기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회의론 이야기를 갖다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원래 악마의 가설이라는 것도 이야기가 나올 테고 통 속에 대해 사고실험 이런 이야기도 나올 테고 경험기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최근 철학자 이 데카르트는 한 17세기니까 지금부터 한 3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스트롬이라고 보다 더 젊은 철학자가 말한 것을 좀 마지막에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처음에 데카르트 우리가 이제 철학 수업입니다. 오늘은 조금 지루할지 모르겠는데 철학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데카르트는 1600년 17세기 그때 철학자네요.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사실은 철학을 공부 안 하신 분들도 데카르트를 다 배워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이상 나왔으면 데카르트를 다 알아요. 왜 중학교 이상 나왔으면 데카르트를 하냐?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함수라는 걸 배웁니다. 함수가 뭐냐면 x축과 y축으로 된 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x축, y축. 이게 수학은 실제 시험 볼 때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시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이걸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교과서에 나와요. 이 x축, y축을 뭐라고 부르냐? 이걸 데카르트 곱이라고 부릅니다. 데카르트 곱이라고. 왜 데카르트 곱이라고 부르냐? 데카르트가 만들었거든요. 데카르트는 철학자 아니냐? 철학자면서 수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면서 함수를 만든 아주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한 명이 다 잘하고 그러죠. 여러분 저 수학에서 이제 그 함수보다 좀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적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적분이라는 것을 누가 처음 만든지 혹시 아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 별개로 만들었다고 해요. 서로 이렇게 협력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나라도 한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으로 교류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각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이 아주 아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이고요. 또 한 사람은 독일의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철학자로서도 아주 유명하지만 수학자로서도 미적분을 만들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싸운대요. 영국 사람들하고 독일 사람들하고. 누구 미적분이 더 뛰어난가? 각각 만들었는데. 근데 아마 저도 잘 모르는데 라이프니츠 쪽이 좀 더 미적분 만든 그 원리로서 더 뛰어나다고 그런 말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보면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은 뭘 자기가 추구를 했냐고 했냐면 우리가 뭔가를 알지 않습니까? 이제 안다는 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지식이죠.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때 뭘로 아냐면 우리 오감을 통해서 안다고 합니다. 오감. 5개를 가지고 와요. 오감. 하나씩 자, 여러분 제가 앞에 서 있는 걸 아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시각. 그 다음 또 5가지 오감. 청각, 촉각, 만져봐서도 알고, 저도 미각, 또 맛도 보죠. 후각, 냄새도 맡죠. 이걸 오감이라고 합니다.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정보를 얻죠.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 이 오감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자, 지식이라는 것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뭘 추구했냐면 정말 의심에 의심을 거듭해도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정말 튼튼한 확고한 지식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결심을 해요.
아주 튼튼한 지식을 찾아서 거기다가 내 지식 전체를 세워보겠다는 겁니다. 아주 튼튼한 반석과 같은 반석이라고 큰 넓은 바위를 반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카르트도 그런 반석과 같은 지식을 찾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기 튼튼한 지식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의심해도 전혀 의심이 안 돼요. 아무도 의심해도 이건 절대 의심할 수가 없는 그런 지식이 튼튼한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의심을 해봐요. 일부러 회의를 해보는 거죠. 회의론자는 무엇이든 의심하는 사람을 회의론자라고 합니다. 데카르트는 회의론자냐? 아닙니다. 일부러 회의를 한 사람, 일부러 튼튼한 지식을 찾으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튼튼한 지식을 찾았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러 의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방법적 회의라고 해요. 일부러 의심, 의도적으로 이 사람은 일부러 가장 튼튼한 지식을 찾으려고 일부러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자, 뭘 의심을 해보냐? 그래서 의심을 할 때, 자, 먼저 오감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의심을 해봐요. 꿈냥이랍니다. 호접지몽입니다. 오랑캐호자, 나비적자, 꿈몽자. 이거 호랑나비의 꿈이에요. 여러분 장자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장자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호랑나비가 됐어요. 너무 꿈이 생생해요. 그래서 깨어나고 보니까 너무 꿈이 생생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했죠. 내가 꿈속에서 호랑나비가 됐는지 아니면 호랑나비 내가 사실 호랑나비인데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꿈을 꿔서 지금 내가 지금 사람이 되었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진짜인지. 호접지몽이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꿈을 생생한 꿈을 한번 꾸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생한 꿈을 꾸면 꿈을 꾸다가 이렇게 나무를 보고 있어요. 나무를 볼 때 내가 지금 꿈속에서 나무를 보고 있는지 깨어있을 때 나무를 보고 있는지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할 때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데 꿈에서는 얼마든지 5가지 감각이 있거든요. 꿈에서도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그래요. 꿈에서 보는 것과 깨어났을 때 보는 것과 구분이 전혀 안 된다. 예. 따라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꿈에서 보는 건지 깨어나서 보고 있는 건지 전혀 난 자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때는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장 안다고 할 때 의심하지 않는 무엇인가 안다고 할 때 가장 직접 처음 아는 거죠. 근데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방금 말한 것처럼 꿈에서도 우리가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아는데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그걸 갖다 구분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고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 꿈의 논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첫 번째,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 이건 믿을 수 없다라고 첫 번째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미리 답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할 때 꼭 감각을 통해서만 합니까? 감각을 통하지 않은 거 아니고서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나요? 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성을 통해서 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다음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은 꿈의 논증을 통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꿈과 꿈이 아닌 생시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 믿을 수 없게 됐어요. 감각이 아닌 것으로 아는 것은 믿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그게 수학입니다. 2 더하기 3은 5. 여기 선생님들 다 2 더하기 3은 5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2 더하기 3은 5라는 거 어떻게 아세요? 이건 순전히 머리로 하는 거죠. 우리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꿈의 논증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는 꿈에서 본 것은 깨어나면 그게 허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꿈에서 2 더하기 3은 5라는 거 알았다고 해봐요. 그럼 깨어나서도 2 더하기 3은 5잖아요. 수학은 꿈에서 아나 꿈이 아니어서 아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꿈의 논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식을 크게 2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각을 통해서 얻은 지식. 2번째, 수학처럼 이성을 통해서 얻은 지식. 이성, 머리로. 뭘 보고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 이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감각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꿈에서도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본 것은 진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수학의 지식은 꿈에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꿈에서도 2 더하기 3은 5니까.
꿈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학의 지식은 진짜 우리가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정말 확실한 지식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기서 데카르트가 한 번 더 나갑니다. 의심을 더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 악마의 가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철학자들이 정말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나? 우리 정말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 라고 약간 동의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데카르트가 한 이야기고 또 철학에서는 유명한 이야기니까. 자, 악마의 가설이 있는데, 악마가 있어요. 이런 악마가. 서양에서는 악마라고 하면은 신하고, 이 서양 사람들이 신이라고 할 때는 그 하느님을 뜻하겠지. 이 신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뭘 것 같습니까? 신은 전지해야 돼. 첫 번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신이에요. 두 번째, 전능, 모든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기만 하면 안 돼요.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전지전능 하나가 더 있어야 신의 특징입니다. 악마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신은 하나가 더 있어요. 아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신이 전지전능만 하면 안 될 것 같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착해야지. 선하시다고. 악마는 글자로 악마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래서 전지전능, 이때는 한자로 전선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지선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자로. 전지전능 지선해야 돼요. 그게 신의 본성이에요. 근데 악마는 착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 악마는 꼭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어쨌든 착할 필요는 없는 게 능력만 있는 사람이에요. 전지전능한. 자, 그래서 데카르트가 전지전능한 악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신을 여기서 끌어들이면 안 돼. 신은 이 사람이 우리 속이는 사람이거든요. 신은 우리 속이지는 않을 테니까. 자, 전지전능한 악마가 있어서 사실은 2 더하기 3이 5가 아니에요. 사실은 2 더하기 3이 5가 아니라 2 더하기 3은 4였어. 근데 전지전능한 악마가, 여러분 전지전능하니까 우리가 2 더하기 3을 계산할 때마다 자꾸 5라고 속이는 거예요. 나만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동시에 속여요. 우리 모두를 동시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악마의 가설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수학의 지식처럼 아주 확실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도 이런 전지전능한 악마라는 놈이 있어서 우리를 속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니라고, 그런 악마가 어디 있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데카르트는 없다고 또 할 수도 없지 않냐 이거예요. 네, 그게 데카르트의 논법입니다. 없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따라서 감각에 의한 지식도 믿을 수 없었지만 수학의 지식도 이런 악마가 있으면 우리를 속인 거니까 우리는 지금 다 동시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속고 있는 지식일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확실하다고 알고 있는 수학마저도 그렇게 속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데카르트의 악마의 가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까 지식을 크게 두 가지로, 감각으로 아는 것과 이성으로 아는 것 두 가지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수학의 지성. 근데 감각으로 아는 것은 꿈의 논증으로 믿을 수 없게 됐고, 여기 수학의 지식은 악마의 가설로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하나도 없게 됐어. 근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데카르트는 회의론자가 아니라고 했단 말입니다. 일부러 그냥 회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 회의론자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회의론자가. 근데 서양에서는 일상어로도 씁니다. 근데 좀 뜻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회의론자라고 할 때는 철학에서 말하는 회의론자고, 영어에서 일상생활에서 회의론자, 철학에서 회의론자 말고 일상생활에서 회의론자는 뭐냐면은 미신 같은 거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미신이나 사이비가 또는 신,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을 회의론자라고 해요. 너 그런 거 왜 너 그런 미신을 믿고 있니?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회의론자라고 부른답니다. 이런 회의론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혹시 이분 아세요? 이분 이제 코스모스라는 유명한 천문학자죠. 코스모스라고 널리 읽은 책도 쓰고, 그게 그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어요. 그 다큐멘터리 진행자로도 알려진 칼 세이그라는 사람이 유명한 회의론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너 미신이나 사이비과학 이런 거 믿지 마,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 그런 강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이제 최근에 유명한 사람으로는 이 사람, 제가 도킨스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리처드 도킨스라고 이기적 유전자라는 것은 생물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나이 들어서는
유명한 회의론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 10년쯤 전에 유행했던 베스트셀러했던 책입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사실 없는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건 우리가 조작이란 말도 해도 되죠. 이게 영어로 딜루전이라는 게 조작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속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알리는 아주 유명한 회의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 회의론자들이 세상을 놓고 봅니다. 다수일 것 같습니까? 소수일 것 같습니까? 소수입니다. 소수일 뿐만 아니라 회의론자라고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답니다. 무슨 이미지냐면 우리로 치면 빨갱이 같은 이미지, 빨갱이.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면 빨갱이가 뭐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빨갱이라는 뭔가 좀 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이미지 좀 비슷한 겁니다. 그 말은 서구는 아무래도 기독교 문화나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가다 하더라도 아주 어릴 때부터 신은 있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유교 신자냐고 물어보면 유교 신자라고 대답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제사는 대부분 지내실 거예요. 제사 지내면 그게 유교 신자예요. 예. 내가 비록 무슨 성령관을 나가거나 향교를 나가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제사를 지낸다. 조상이 제사날로 와서 조상신이 온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서양도 그러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신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좀 뭔가 영적인 거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갤럽이라는 데서 이런 거 믿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런 거 믿으세요? 귀신의 집, 점성술, 외계인, 강신술, 마녀 이런 거 있다고 믿으세요? 이 강신술이 뭐냐면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들여서 대화하는 거예요. 강신술이 있다. 그럼 영매라고 하지. 그 중간에 그 매개체가 된다고 해서 이런 걸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30%, 40%, 20%, 30%, 40% 돼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은 어느 누구나 우리가 어떤 절대자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고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꼭 없는데 그걸 넘어서 그 신처럼 뭔가 초월적이고 영적인 것을 믿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믿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회의론자들이 이런 거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녀나.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 심해져서 뭘로 가냐? 이걸 의심해요. 지구온난화가 있다고 한 것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과학자들이 다 합의한 거거든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지구온난화는 사실은 없는데 이거 과학자들이 그냥 뻥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약간 논쟁이 됐는데 백신 이거 맞을 필요 없다. 예, 이거 다 가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도 이거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소수예요. 혹시 안아키라고 들어보셨어요? 안아키? 예방주사 안 맞추고 아기 키우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거 맞을 필요 없다. 홍역이나 벌거리 같은 예방주사 이거 다 제약회사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는 학부모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는 안 맞춰요. 그래서 네. 안 맞춰도 안 걸릴까요? 진짜 안 걸려요. 왜 안 그런지 아세요? 주변에 다 맞았으니까. 다 막 혼자 몇 명만 안 맞으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안 맞은 친구는 크게 옛날에 우리가 홍역치료도 하지 않습니까? 크게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소수예요. 안아키라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 오히려 뜨거운 눈총을 받고 그러겠죠. 근데 서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이 옛날 유교에서 그 오히려 막 그 신하들이 뭐 이상한 거 들고 와서 이야기하면 왜 임금이 너 혹세 무민하지 마라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유교가 좀 합리적인 종교죠.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내세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마 우리는 좀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서 이런 것을 좀 안 믿는 전통이 오히려 우리나라 좀 강한데 서양에서는 그런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어서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회의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회의론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회의론자들은 일부만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미신, 신, 사이비과학. 사이비과학은 뭐냐면 과학인 척 하는데 과학이 아닌 거.
이걸 사이비과학이라고. 철학에서 회의론자들은 모든 걸 안 믿는 거예요. 모든 거. 모든 지식을. 자, 그럼 다시 이제 데카르트로 돌아보겠습니다. 데카르트가 이제 모든 것을 안 믿는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막 고민을 해보는 거야. 지금 막 이제 다 모든 거 의심했죠. 의심하고 있는 나는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데카르트의 결론은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데카르트를 해봐요.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나는 있어야지 의심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찾은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의심을 했다. 근데 내가 없으면 의심도 못하지 않느냐. 예, 의심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혀 의심할 수 없는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악마한테 속으려면 적어도 속고 있는 생각하는 나는 있어야 속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거. 생각하니까 의심한다는 거. 이게 다른 말로 의심한다는 겁니다. 의심한다. 의심하는 나는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 말입니다. 제너 불어, 영어 불어 이렇게 나는 생각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지식이라고 해서 명석판명한 지식이다라고 부릅니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거라고요. 여기까지는 데카르트가 한 이야기예요. 현대에 들어와서 이런 데카르트 생각을 비슷하게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통 속에 우리가 뇌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 지금 여기서 강의 듣고 있잖아요. 강의 듣고 있다고 여기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거밖에 있을지도 몰라요. 뇌를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조작을 해서 내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강의 듣는 것처럼 속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그럴듯하게 보기 위해서 아까 매트릭스라는 영화 한번 좀 앞에서 잠깐 좀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진실이 이겁니다. 알게 된 게. 조금 이제 앞에서 안 보셔서 좀 이해 안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아까 네오라는 친구가 태어나서 20몇 년 동안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진실은 뭐냐?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아까 나온 것처럼 수조 속에 둥둥 떠 있어서 뭔가 온갖 장치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 장치가 뭐냐면 기계들이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죠. AI들이죠. 기계들이 영양분이 이제 기계들도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인간한테 영양분을 빼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머릿속에 이제 다 회로들을 갖다 심어가지고 그걸로 기억을 조작해 나간다는 겁니다. 네. 네오라는 친구가 네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실은 수조 속에 둥둥 떠 있는 거고 아까 통 속의 뇌처럼 통 속의 뇌는 사실 그 뇌만 있어도 돼요. 사실 우리 몸뚱이가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영화에서 몸뚱아리를 다 하는 것은 거기서 영양분을 빼내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몸뚱아리를 다 설정한 것 같긴 한데 우리한테 기억을 조작하려면 뇌만 있으면 되죠. 그죠? 뇌의 슈퍼컴퓨터가 계속 뇌의 기억을 조작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 여기 토요일날 여기 와서 강의 듣는 것처럼 조작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에 대한 설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 슈퍼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짜 세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예, 대충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데카르트에서 악마가 했던 일을 이제 슈퍼컴퓨터,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거죠. 인간한테 기억을 조작해내는 게. 그러니까 데카르트 철학에서는 철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한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기계가 AI가 발달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라고 뭔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영화가 되는 것 같아요. 데카르트 철학이 좀 더 그럴듯한 그런 점을 갖다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회의론을 우리가 본 거죠. 예, 회의론을 계속 봤는데 데카르트 회의론, 매트리스 회의론. 근데 매트리스 회의론보다 데카르트 회의론이 더 과격하죠. 왜냐하면 그래도 매트릭스 회의론은 매트릭스 밖에는 진짜 세계는 있잖아요. 우리는 다들 속고 있는 것 뿐인데 진짜 세계는 원래 있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돌아올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데카르트가 원래 말했던 회의론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전체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속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있을 필요도 없죠.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뇌 하나만. 마치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만 알려주면 되는 거죠.
있는 것처럼 속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걸 갖다가 옛날에 이제 악마가 한 것을 지금 이제 슈퍼컴퓨터가 하니까 좀 더 그럴듯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좀 더 발전해가지고 다른 철학자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로버트 노직이라고 최근에까지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요즘 고등학교에는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서 보면 이 로버트 노직이라는 철학자도 나오니까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물론 지금 하는 이야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이 노직이 제안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노직이라는 사람이 경험기계라는 것을 하나를 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험기계는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기계예요. 이 기계에 연결되면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기계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지도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너무 생생해서. 그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경험만 할 수도 있고 우리 삶처럼 무지하게 경험을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선택할 때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삶은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무지하게 하는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여기 들어가고 싶으세요? 안 들어가고 싶으세요? 이 노직이라는 철학자가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안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노직이라는 사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대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도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실이지, 현실. 쾌락만, 여기서 우리가 들어간 적이 뭡니까? 뭔가 쾌락을 경험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뭔가 좋은 경험을 하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혀 사는 현실을 우리가 원하지 거기서 있는 경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노직이라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대답이 약간 좀 불충분할 수가 있어요. 이걸 좀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아까 매트릭스 한번 다 가보죠. 선생님들이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주인공 네오처럼 매트릭스 안에서 산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선생님들 매트릭스 밖으로 나오고 싶으세요? 이제 알았어 내가. 매트릭스 밖으로 나오고 싶으세요?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알아도. 왜요? 그렇죠. 그동안 살아온 게 있거든.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 싫은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니라 익숙해진 것을 버리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매트릭스 안에 있어도 비록 매트릭스가 가짜 세계라는 걸 알았어도 그동안 여기서 살아온 게 있고 사람들과 맺어진 인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고 밖으로 나가기가 싫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이 기기로 들어가기 싫은 것도 이 현실에서 익숙해진 것을 갖다가 먹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익숙한 것을 벗어보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으니까 이걸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경험기기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 내에 그런 가상기기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저도 듭니다. 그 다음에 보스툼이라는 스웨덴인가 어디 그쪽 출신 철학자인 것 같아요. 영국에서 지금 활동은 영국에서 한다고 하는데 꽤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이 번역돼 나온 게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술이 발전한 미래의 후손들이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위해 정교하게 만든 가상현실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뒤에 발전한 후손들이 기술 발전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알려고 만든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프로그램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걸 알았다고 해봐요. 주변한테 이걸 알려야 될까요? 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지금 진짜 사실은 가짜래. 이걸 막 알려. 이 사람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왜 알리지 마냐? 이걸 만든 이유가 미래의 후손들이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직접 타임머신 타고 가볼 수는 없으니까 일종의 실험을 하려고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실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피실험자가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안 됩니다. 혹시 약 실험하는 거 아세요? 새로운 약이 나왔으면 두 팀으로 나눠요. 이쪽은 진짜 약을 주고 이쪽은 가짜 약을 줘요. 근데 이 진짜 약 준 쪽이든 가짜 약 준 쪽이든 어느 쪽을 준지를 모르게 해야 돼. 왜냐면
가짜약을 먹었을 때는 내가 약효가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위약 효과라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약효가 없는데 약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약효가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위약 효과라거든요. 그 위약 효과를 줄 수가 있으니까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구분 안 하고 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도 사람들한테 옛날 사람들이 아니 우리 후손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실험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지금 우리는 그걸 지금 프로그램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험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실험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 꺼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게 컴퓨터 꺼버리면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아예 없어져. 컴퓨터 딱 스톱되면은 셧다운 되면 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 보스라는 사람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갖다 테스트하고 있는데 혹시 알아도 그냥 쉬쉬하고 조용히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철학적인 논증을 배워보고 이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의도도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상상력을 심어주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알고 있으면 내가 데카르트 철학을 영화로 구현해야지라고 의도적이 하지 않더라도 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까 매트릭스 같은 영화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있으면 내가 그걸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걸 공부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언제 도움이 될지 알 수가 없다. 너도 모르게 그렇게 은연중에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오늘 또 제가 무슨 글을 쓰다가 아침에 잠깐 생각난 게 있었는데 문이부시개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가 시작할 때 그 모래밭에서 시계를 줍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래밭에서 시계를 줍는다는 것이 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그 페일이라는 철학자가 신존재,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모래밭에서 시계를 주었다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그 드라마의 작가는 그걸 어디선가 배운 적이 있는가 보다. 그 철학 페일리의 철학 이야기를. 그래서 자기가 의식을 했든지 아니면 의식을 못하게 무의식적으로 그게 드라마를 쓰면서 들어갔을지도 모르죠. 네. 그런 점에서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일론 머스크라고 아시잖아요. 네, 세계에서 지금 제일 부자라고 하죠. 테슬라 자동차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이걸 믿는데요. 이 닐 보스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것이 진실일 확률이 99.999%라고.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인공지능이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핵무기보다 인공지능이 더 무섭다고 그런 말을 갖다가 합니다. 이 사람이 또 인공지능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는 안 하는 이야기인데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그 사람 명언이 인간의 생각은 발달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서양이 이제 신을 믿는 문화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명이 상당히 많아요. 신 존재 증명이. 근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신 존재 증명을 굉장히 현실적인 신 존재 증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신 존재 증명 들어도 좀 철학적인 거라 좀 어렵고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러는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계산기, 기계식 계산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컴퓨터 언어 중에 파스칼이라는 컴퓨터 언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도박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도박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그 계산기도 만들고 그랬대요. 이 신 존재 증명을 도박을 갖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신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도박을 해보자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예. 자, 있을 수 있다고 해봅시다.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우리가 죽고 나서 저승에 갔더니 정말로 신이 있어요. 그럼 어떤가요? 다행이죠. 예, 믿기 잘했죠.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신이 없다고 했는데 죽고 보니까 신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큰일 났죠. 지옥불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어느 쪽에 도박을 하는 게. 그 다음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승에 가서 보니까 신이 없어요. 큰일 납니까? 에게 뭐 좀 실망스럽지만 그냥 그렇죠. 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저승에 가니까 신이 없어요. 그러면 역시 그냥 그러죠. 자,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 어느 게
신이 있다고 믿는 게 나아요? 그러면 없다고 믿는 게 나아요? 있다고 믿는 게 훨씬 낫죠. 없다고 믿어서 막상 죽어서 신이 없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죽어서 신이 있으면 정말 좋고 없으면 큰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있으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한 게 파스칼의 신 존재 증명입니다. 이게 다른 증명과 다르게 도박을 이용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신이 있다고 믿는 것보다 미래 세계에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할 거라고 믿는 게 그걸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미래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할 거라고 안 믿었는데 나중에 미래 세계에 돼서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너희들 왜 그동안 우리 안 믿고 있었어?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당할 확률이 신보다 훨씬 더 크지 않냐는 거예요. 네, 이거 금방 닥칠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 죽은 다음에 신이 있을지 없을지는 죽으니까 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인공지능은 금방 올 수가 있으니까 인공지능한테 그 신존재 증명처럼 인공지능을 믿는 게 추앙하는 게 더 낫다. 이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그런 좀 기업인이긴 하지만 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아마 여기까지 맞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